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실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이걸 통해서 한 개인의 삶과 또 파산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저희가 볼 자료는요. 그 채무자분의 개인정보나 사건 번호, 관련된 다른 분들의 이름, 회사 이름 이런 건 전부 익명으로 처리됐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고요. 이 관제인이 이제 법원을 대신해서 채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보는 비실명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한 개인이 겪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실제 파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보고서를 보니까 이 채무자분은 원래 중국 국적이셨다가 한국으로 귀화하셨고 2010년에 이혼하신 후에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셨더라고요. 네. 생계를 위해서 안산 시화공단에서 식당도 하시고 또 화장품 판매 일도 하시고 꽤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9년쯤에 소개로 만난 어떤 남성분이 있었는데 아, 관계 문제인가요? 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남성이 대출 브로커였던 것 같습니다. 채무자분의 인감이랑 통장을 이분이 넘겨받아서 그걸로 불법 대출을 실행한 거죠. 아, 이런 본인도 모르게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 이제 채무자 본인도 어느 정도 연루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2023년 4월부터 거의 1년 5개월 정도. 수감이요? 아이고. 그럼 정말 개인적인 관계가 완전히 법적,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이미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정말 막막했겠네요. 그 파탄 시점도 그래서 수감이 시작된 2023년 4월경으로 보는 거고요. 네, 보고서상으로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는 역시 그 불법 대출 때문에 늘어난 이자 부담,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 증가, 이런 것들이 꼽혔고요. 그래서 출소하신 게 2024년 9월 말인데 그 이후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걸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 좀 보죠. 총 빚이 1억 8,470만 원 정도네요. 꽤 큰 금액인데 채권자는 신한카드를 비롯해서 총 8곳이고요. 네. 이 빚은 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수입은 판매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월 100만 원 정도가 전부라고 합니다.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을 보면요. 정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은행 예금이 한 40만 원 정도 있고요. 4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 그 예상 환급금이 한 150만 원. 그리고 2011년식 중고자동차 한 대. 이게 전부입니다. 자동차 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됐나요? 아, 네. 그 차량 시가는 한 303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과거 5년 이내의 재산 변동 내역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산하고 평택에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걸 소유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상황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 부동산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그 보고서에 업계약 정황 얘기도 살짝 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좀 중요한데요. 안산에 있던 건물은 2022년 2월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받은 매매 대금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네. 세금 문제 같은 게 있었는지 신고는 2억 4,500만 원으로 훨씬 높여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업계약이죠. 아, 실제 거래가액이랑 다르게 신고하는 거요? 그렇죠. 이런 건 나중에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매각 대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이랑 또 다른 자금으로 평택의 상가를 매입했는데 네. 이것마저도 결국 작년 2024년 7월에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9,610만 원에 낙찰돼서 처분됐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현재 파산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받는 상황에서 좀 무리한 결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입니다.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부양해야 할 가족 상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들이 둘 있는데 한 명은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파산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요? 현재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사실상 그 낡은 자동차 한 대잖아요. 시가도 300만 원 정도로 낮긴 하지만 네.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이 자동차가 장애가 있는 아들 병원 데려가고 하는데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팔아서 빚 갚는 데 쓰는 소위 환가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자동차는 팔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이걸 이제 환가폭이라고 하는데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 특히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런 인도적인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예금 40만 원하고 보험 환급금 150만 원도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재산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환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파산 관제인의 조사가 있었을 텐데요. 채무자 진술 내용, 그 남자친구와의 문제, 수감 사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 업계약 정황이 담긴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봤겠군요. 그렇습니다. 관제인은 채무자가 통장을 그 대출 브로커에게 넘겨준 경위라던가 또 그 사건으로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실, 부동산을 사고팔고 또 경매로 넘어간 과정 등을 아주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조사를 다 마치고 내린 관제인의 최종 판단은 이 채무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일부러 숨겨놓거나 아니면 도박 같은 걸로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경우 이런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사정이나 좀 잘못된 판단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법원에는 어떤 의견을 낸 건가요? 면책을 해줘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법원에 면책 허가 의견, 그러니까 남아있는 빚 전액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별다른 이의 제기를 안 했고요. 네, 보고서상으로는 채권자들의 이의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채무자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전에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를 보니까 뭐랄까 한 개인의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외부 요인,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개인의 재정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싶네요. 게다가 법적인 문제까지 얽히니까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요. 맞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파산이나 면책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어떤 기술적인 절차 그 이상이라는 점이죠.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채무자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 같은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측면을 깊이 고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걸 이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의 책임 문제와 또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